자,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행정론의 노민네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3교시 안에서 그나마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이 그나마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과목 중 하나가 이 사회복지 행정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범위들이 이 정책하고 법 사이에 있으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이제 행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물론 이제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범위는 이제 광범위하죠. 우리 이제 행정학에서 가지고 온 과목이기 때문에 광위는 광범위한데요. 특별히 이제 잘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 행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시험을 보는 8과목, 기초부터 실천 정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냐?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었죠. 우리나라의 전쟁이 끝나고, 이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회복지 실천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원조를 받으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이제 들어갔었는데, 자, 그러면서 뭐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제 실행을 했죠. 그래서 전쟁 고아들을 시작해서 사회복지가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라면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실천에 대한 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먼저 민간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좀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법이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뭘 했냐? 법을 만든 거예요. 1961년에 아동복리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법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아동복지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법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집행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법이라든지 규정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법과 규정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법이 있고 실천을 하게 되는데, 법 규정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이, 요 과정들 있죠. 요 과정이 바로 행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법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데서 움직이는 그런 일 전반의 행동들이 행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시험이 나왔었는데, 자, 그러면 법, 규정, 뭐 실천 하면은 뭐 실천보다 행정이 더 높은 건가요? 아니면 행정이 법보다 낮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옮기는 행정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높낮이는 없습니다. 실천이 더 높다, 행정이 더 높다, 규정, 뭐 법이 더 높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다 동일선상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로, 그러니까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행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환하는 공적인 사적인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물론 우리가 이제 이 국가에서 정책을 옮긴다라고 하면은, 민간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정책 규정인 게 아니라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도 행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서비스 급여 프로그램을 전환시키기 위한 전달 체계들을 의미하는 것이 행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구나, 규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행정이야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을 또 이런 것들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사회복지 실행을 한다고 그래요. 실천을 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원동원이에요. 즉,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을 중요시 볼 수 있겠죠. 왜? 사회복지 자체는 자원이 없어서는 실행할 수 없는 것이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 물적 자원합니다. 즉,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어떻게 하는 거야? 프로그램에 대입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도 행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행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체계적으로 결합,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행정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것도 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기존에는 사회복지 자체가
국가에서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민영화가 되면서 민간에서 많이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기관들끼리 많이 중복이 되기도 하고 또 누락도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중복과 누락을 없애기 위해서 기관들 간에 뭐 서로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움직이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통합이라든지 뭐 연계라든지 이런 기관의 통합 연계 이런 하는 것들도 행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정, 기능, 그리고 활동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행정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정들을 가지고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이 행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의 특징이 있겠죠. 자, 이 행정들 방금 이야기하면 법과 규정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과정이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기관의 통합.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클라이언트의 자, 욕구나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것이 이 행정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 관리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냥 막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하고 뭐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행하는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행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기관들의 연계 통합들 이런 것들도 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뭘 얘기했어요? 자, 요거였죠. 자원, 즉 외부의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회복지 특징이에요.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인데 이게 뭐냐?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못한다는 게 자생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 기관은요. 어떤 기관도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법인이든 무슨 뭐든 한다 사회복지 기관들은요. 사회복지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를 받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우리 기관에서 무언가를 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복지 조직은 외부 환경의 의존성이 높게 된다라고 얘기해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역사회 연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관 연계 통합들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사회복지 같은 경우 다른 행정들은 또 다른데요. 사회복지 행정은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클라이언트를 만나다 보니까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뭐 수평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창의성을 가져야 된다든지 뭐 우리 참여적 이런 역동성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움직여야 되고요. 또한 방금 클라이언트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클라이언트와 함께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에 대한 문제점들, 클라이언트에 대한 행위들 그래서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의사 선생님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물건을 만든다라고 하면 기계에서 일방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 거잖아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이야기하고 욕구 파악하고 문제 찾아내고 사정하고 하는 것들처럼 일련의 공동 생산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용자와 제공자의 공동 생산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수평적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수평적 관계이긴 하지만 그 위치에서 오는 수직적 관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이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회복지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특성이 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외워야 될까요? 당연히 차이점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공통점은 똑같으니까 일반 행정이든 사회복지 행정이든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겠죠. 시험을 볼 때는 다 그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뭐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만 보면 되겠죠.
자, 사회복지 행정인데요. 이 사회복지 행정이 일반 행정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다,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을 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뭐 외부의 의존도가 높다, 일선의 가적 효과성에 좌우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게 뭐가 있냐? 첫 번째, 사회복지 행정의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하젠펠더가 이제 이야기했던 이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입니다. 이제 요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이 이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의 그런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책에 있는 내용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주 원료입니다. 자, 주 원료는 인간이에요. 다른 일반 행정은 인간을 주 원료로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떠한 빵을 만드는 기계다. 그럼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는 이런 행위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회복지 행정 그렇지 않아요. 주 원료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모든 개별화를 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주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내용들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주 원료가 인간이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요? 자, 사회복지사. 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어떨까요? 중요하겠죠. 라포 형성이 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일단 보세요.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사회복지사랑 라포 형성이 안 됐어요. 내 마음을 얘기할까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때요? 물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수박 거달기시로 큰 건 얘기할 수 있지만 어때요?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입니다. 자, 우리 방금 이야기한 과자를 만드는 회사, 빵을 만드는 회사 이런 거라고 하면요. 뭐가 중요해요? 기계가 중요하겠죠. 기계로 인해서 돌려서 물건을 생산해내는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한데 사회복지 행정은 주 원료가 인간이다 보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가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자, 우리 실천 기술로 해서 이런 기술 저런 기술 뭐 쉽게 하면 인지행동 모델, 과제 중심 모델 막 이런 사용 기술들이 있어요. 사용하는 기술들이 많았는데 어때요? 복잡하고 불확실합니다. 기술이 복잡하고 불확실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자,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몰라요. 우리 아들 9살인데 얘가 오늘은 기분이 좋아. 그러다가 내일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학교 갈 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오늘 밤에 들어갔더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왜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기분이 뭐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런 것들처럼 사람이 모두 다른데 똑같은 기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똑같은 기술을 사용했다고 해서 뭐야? 효과가 똑같을 것이다? 얘기할 수 없겠죠. 상황에 따라 사람 클라이언트에 따라 모든 것들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술이 복잡하고 확실하지 않다. 결과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목표는 자,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클라이언트는 모두 다르죠. 개별화라고 그냥 우리 실천론에서 개별화해줘라. 클라이언트에 대해 모두 개별화해서 모두 맞게끔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목표는 애매하고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 맞춰서 그 행동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목표가 애매하고 모호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들은 많이 있긴 하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평가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목표가 애매하고 모호했기 때문에 자, 우리 효과성, 자, 효율성,
척도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다, 척도가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효과성, 효율적 척도라는 게 뭐냐면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개개인 클라이언트에 맞게끔 효율성, 효과성, 목표를 설정하긴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목표 설정이 애매하고 모호하다, 사용하는 기술이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하다, 효과성과 효율성 척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표, 기술,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들은 클라이언트 개인 한 명 한 명에 설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한 명 한 명에 설정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A라는 복지관에서 우리 오는 클라이언트에게 모두 목표를 이렇게 할 거야, 이 기술을 사용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 맞춰서 하나 모두 다 맞춰서 맞춤형으로 목표도 설정하고 사용하는 기술도 달라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전체로 보기에는 이런 효과성, 효율성 이런 문제들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죠. 사회복지기관은요,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현장에 있을 때 저희 원장님이 그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동 양육시설인데 지금 원장님 댁이 워낙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40명, 50명 적게 있을 때 그러다가 이게 하루 지나고 하면 막 10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부자인데도 먹여 살리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주한미군에 가서 뭐랄까요? 우리 이제 무슨 공연 같은 거 하고 아이들 가서 공연 같은 거 하고 음식 받아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안 되니까 법을 만들어 달라고 막 건의하고 막 이랬다고 하네요. 그 당시가 53년, 54년이었거든요. 자, 그럴 정도로 뭐 한다는 거야?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려고요? 사회로부터 자, 후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후원을 받아야 되겠죠. 후원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요, 공공도 되고요, 민간도 됩니다. 그래서 공공에는 뭘 받아요? 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민간에서는 후원금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후원이 없으면 사회복지행정은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 가치와 이해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자, 가치와 이해관계들로 인해서 뭐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사람이 생각하는 거,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을 수 있고요.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와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 뭐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이다라고 해요. 왜 그래요?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단 하나죠. 단 하나. 요거요. 주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없을 수 있는데 주 원료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선 사회복지사 수혜자의 관계가 조직의 효과성을 좌우하게 되고요. 목표 달성,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기 어려우며 조직의 객관적 증명이 쉽지 않은 것이 이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이다. 차이점, 일반 행정과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 원료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자, 사회복지에서 행정 지식이 중요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행정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이 지금 이런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든 규정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통합 연계, 클라이언트의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해결들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행정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에 조직적 과정이 중요성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조직이 이제는 예전처럼 주는 대로 받고 해서 이제 이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원금 받고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 해야 되다 보니까 행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전의 사회 문제 국가에서 해결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의 사회 문제는 사회복지 조직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복지 조직의 역할들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틀을 잡아놓고 행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 한정된 복지 자원에 대한 효과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요? 한정돼 있어. 국가의 지원금도 딱 정해져 있고 후원금도 정해져서 들어오죠. 뭐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는 것들처럼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정해져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 지식이 중요하게 되었다. 자, 사회복지 조직이 세분화되면서 조직 간 통합과 조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렇죠. 통합성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어떤 기관 하나 어떤 거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어때요? 너무 많죠. 기관도 일단 수도 많아졌고 하는 역할들, 하는 것들이 모두 다른 기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 잘났네, 너 잘났네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예요? 조직 간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성이 느껴져서 사회복지 행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번째가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의무의 책임성 이행 요구가 증가되었다. 책임성이죠. 예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뭐 크게 특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럴 수 없죠.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산도 얼마를 받아왔고 얼마를 어떻게 썼고 얼마가 남았고 예산도 공개 오픈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들처럼 가장 중요한 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이 녀석이에요.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행정의 특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젠펠드가 얘기한 거지만 이 내용들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차이가 이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과 기능입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념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좀 전에 제가 이거 얘기했죠. 첫 번째가 합법성인데요. 자, 합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법에 의해죠. 법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즉 사회복지 행정은 뭐예요? 법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이 행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것들처럼 합법적이겠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그럴 수 있었어요. 예전엔 왜 그러냐? 법이 없었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그걸 행동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법이 다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합법성입니다. 그래서 즉 뭐예요? 법률 아니면 법률이라고 하죠. 법에 의해 정당성이라든지 합법이 돼야지만 원해야지만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가 효율성입니다. 자, 효율성. 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자, 투입에 비해 산출이죠. 투입에 비해 산출이 얼마가 나오냐라고 보는 것이 효율성입니다. 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게 쓰고 효과가 많이 나면 좋겠죠.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했는데 누구는 10,000원 주고 목표를 달성했어요. 자, 누구는 10만 원 주고 목표를 달성했어요. 누가 효율이 좋은 거예요? 당연히 10,000원이죠. 이렇게 되는 것들처럼 효율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투입에 비해 산출이 얼마나 나오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효과성이 있습니다. 자, 효과성. 자, 목표 달성률이죠. 얼마나 목표를 달성 잘했냐.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것이 잘 목표를 달성했는가 보는 것이 이 효과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목표 달성률이 효과성입니다. 자, 네 번째가 형평성이 형평성. 자, 형평성.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이제 공평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예요? 서비스를 얼마나 공평하게 줬냐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게 공평하게
주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형평성이죠. 자, 동일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 동일한 서비스의 혜택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서비스, 그것을 해줄 수 있도록 어떻게 공평하게 줬는가라고 보는 것이 형평성이고요. 자, 접근성입니다. 자, 우리 접근을 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보통 뭐가 있냐? 비용, 너무 비싸면 안 돼요. 거리, 너무 멀면 안 돼요. 자, 홍보가 안 돼서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성이라든지 나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접근성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책임성입니다. 책임성. 자, 우리 뭐예요? 이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는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력을 다 했는가라고 보는 것이 책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노력이니까 이거 노력성 아니에요. 노력성 아닙니다. 자, 노력을 다 했는가 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노력을 다 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 노력성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노력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책임성의 내용이다.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천 원칙이 있는데요. 사회복지 가치의 원칙, 그렇죠. 그 사회복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겠죠. 사회와 클라이언트 욕구의 원칙, 그렇죠. 이 사람들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들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관의 목적의 원칙, 이게 뭐냐면 기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가치와 이해관계로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사회복지 기관은 모든 서비스를 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아동시설이야, 나는 노인시설이야, 난 장애인시설이야 라고도 갈 수 있고요. 나는 생활시설이야, 이용시설이야, 막 또 변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어떻게 누구의 서비스 주겠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처럼 이 목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관의 목적의 원칙이 있고요. 자, 문화적 원칙, 그 지역, 그 사회에 있는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자, 기관의 의도적인 관계의 원칙, 클라이언트와 관계, 상호 연결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기관과고도 상호 연결이 필요할 것이고요. 뭐 전문성의 책임, 전체 기관의 원칙, 기관은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전문적 책임의 원칙, 참여하는 원칙, 지도력의 원칙, 계획 원칙, 조직의 원칙, 권한 위임의 원칙,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조정의 원칙, 자원 활용의 원칙, 변화의 원칙, 평가의 원칙, 성장의 원칙, 이런 원칙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굴리기 이야기했던 사회복지 기능인데요. POSD 코드 B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획입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겠죠. 기획을 수립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기획 수립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요. 뭐 계획 수립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획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활동이라든지 과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기획이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너는 뭘 해라, 너는 뭘 해라, 너는 뭘 해라, 넌 뭘 해라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런데 방금처럼 그랬잖아요. 무언가의 역할들을 기획하는데 혼자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조직이에요.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어떤 기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나 혼자 뭐 하는 거야?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조직을 만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업무에 대한
자, 업무에 대한 분담이라든지 업무 분담 등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할 거야. 그래서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해서 같이 한 조직을 만들어서 한 팀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려고 했더니 야, 너네 회계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네. 자, 뭐 해야 돼요? 회계를 뽑아야 되겠죠. 자, 이게 뭐예요? 인사입니다. 자, 직원 뭐 채용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인사에 들어가겠죠. 뭐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직원을 교육시킨다든지 이 근무 조건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인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우리 조직에서 못하는 업무들이 있다든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인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우리 뭐냐 지시가 있습니다. 지시. 자, 지시해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조직을 만들었어요. 기획을 먼저 만들고 기획을 따로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조직. 근데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 뽑았죠.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뭐는 업무를 지시해야 되겠죠. 홍길동 씨 이거 이런 거 해주세요. 홍길동 씨 이런 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자, 관리 감독하는 것이 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가 조정입니다. 자, 지시를 했으니까 조정해야 되겠죠. 자, 왜 조정하냐? 우리 보면은 처음에 하나의 기획을 만든 이후에 요걸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자,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인사를 했죠. 인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뽑아가지고 업무를 대기시켰죠. 그래서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생긴 거예요? 자, 그 조직이 좀 더 커졌어요. 좀 더 커지다 보니까 A, B, C, D, E, F, G 해서 조직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 것이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부서 간, 뭐 아니면 기관 간. 자, 부서 간, 기관 간, 뭐야, 조정, 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부서 조정에 대해 만들어서 뭐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일을 유지한다든지 조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잘 됐는지 보고받아야 되겠죠. 아,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물어봤죠. 보고하라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사회복지 기관이다라고 하면 뭐 이사회라든지 뭐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우리가 이럽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직원의 조직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는 거. 이것이 바로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재정이 있겠죠. 사회복지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허투루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산에 대한 재정이죠. 예산에 대한 뭐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뭐 나중에 뭐 평가를 한다든지 뭐 이게 잘못된 것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봐야 되겠죠. 회계 규정에 따라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이 재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평가죠.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것이 평가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이 평가다. 우리 재정에 평가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면 좀 애매할 수 있겠죠. 이게 왜 평가가 있으니까 뭐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뭐 담당자들 뭐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재정이다.
그리고 나서 평가하는 순으로 하는 것이 이 굴릭의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이다. POSD 코드 B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책임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책임을 져는데 법적 기준, 이념적 기준, 공익적 기준, 욕구 충족 기준으로 이 책임성 기준이 들어가는데요. 법적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쉽게 알겠죠. 명분화되어 있는 이 법률에 의해서, 법 규정에 의해서 운행을 했느냐, 움직였는가라고 이제 보는 것들이죠. 법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법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법적 기준이고요. 자, 이념적 기준이 있겠죠. 이념적, 뭐 기관의 이념이라든지 설립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우리 사회복지사다라고 하면은 윤리강령처럼 윤리적 이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이 윤리적 기준. 자, 공익적 기준 뭐요? 정당성이죠. 사회복지기관은 너네에게 운영비를 주고 후원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네 기간 잘 먹고 잘 살아? 아니죠. 너네가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혜택들,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익성이고요. 마지막으로 욕구 충족 기준입니다. 욕구가 충족이 됐는가 안 됐는가 라고 얘기하죠. 뭘로 봐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문제가 있어서, 욕구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됐냐 안 해결됐냐,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연관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예요? 처음부터 접근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의 접근성 및 대응성을 강조하는 것이 욕구 충족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책임성이 그러니까 기준으로 이제 법적 기준이라든지 이념적, 공익적 이런 욕구 충족 이런 기준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회복지 조직에 책임성이 있습니다. 자,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업무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하는 거죠. 왜요? 내가 이렇게 했어. 이제 책임성이라니까 내가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얘기하는 책임성이니까요. 업무에 대한 정당성을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조직 내에 있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정당성을 업무 과정에 있는 정당성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지역사회 안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관계 중요하겠죠. 지역사회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 내 상호작용에도 정당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 안에서, 기관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정부 및 재정 자원 제공자, 사회복지 조직, 사회복지 전문직, 클라이언트 등의 책임성을 입증해야 되겠죠. 야, 너네가 이런 거 해서 책임성이 뭐야? 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후원금 받고 이런 거 받고 이렇게 운행을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의 집단 욕구를 충족시키고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책임성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증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책임의 내용에는 효율성, 효과성, 뭐 조직의 유지관리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책임성 있는 관리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이제 관리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회복지 행정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익 집단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한다. 그렇죠.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집단들, 그리고 뭐 소득 집단도 있고 종교 집단 아니면은 뭐 문화 집단, 많은 집단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클라이언트 집단의 관점이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렇죠. 사회복지를 하는데 클라이언트의 욕구들을 다 배제한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집단의 관점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조직 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수행을 파악한다. 그래서 조직이 이제 움직이는데 그 책임성이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보는데 그 관리자가 하는 자세입니다. 관리자가 부하 직원들이 일하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조직 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수행을 파악하게 되고요. 동원된 자원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뭘 해요? 우리 분기마다 수입, 세출, 세입에 대해서 오픈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다른 것들을 하지 않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오픈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회 통제 효율화 방안 이런 것도 있는데요. 행정 정보 공개를 통해서 조직의 개방성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뒤에서 또 이제 배우게 되고요. 정책론에서도 배우긴 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개방성이에요. 오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의 예산을 오픈해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이 여기 들어간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책임성 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 욕구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의 확대를 하게 됩니다. 자, 전문직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전문직으로서의 권한을 강화한다. 그렇죠. 우리 이제 행정통제 효율화 방안이니까 이런 권한들 강할 수 있겠죠.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렇죠. 외부냐 내부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통제를 한다고 하면 똑같아야 되겠죠. 외부는 우와, 내부는 우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 자, 사회복지 행정평가 제도를 확립한다. 그렇죠. 우리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이 변경되면서 사회복지 기관의 평가 제도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평가 제도를 확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효율성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다, 효과성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 봤는데요. 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뭐 이게 좀 나왔던 게 이거죠. 행정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뭐가 사회복지 행정이냐 라고 했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 그 하젠펠더에 대한 내용들, 주 원료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에 대한 기술들,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하고 계시죠. 이 사회복지 특성은 이 하젠펠더거든요. 자, 하젠펠더 이제 이게 하는 건데, 요거는 요 내용은 아마 시험에 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들 좀 잘 알고 계시고요. 뭐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접근성, 책임성 이런 게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획 원칙이죠. POSD 코드 B 해서 이제 외인데 예전에는 요 내용이 정말 시험에 잘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봐야 됐는데 뭐 요새 들어 이제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때요? 알아야 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또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16년에 이제 나오고 안 나왔던 것처럼 이제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이 POS 코드 B 사회복지 기능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 것들처럼 이런 행정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행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이니까요. 그 내용들을 좀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좀 봤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행정을 하는데 이런 뭐 관료제 이론부터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이제 맞는지 이런 기관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